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비가 오는 동안에도 땅이 질척거리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지만 오히려 비가 다 내리고 땅이 마르고 난 뒤에는 비가 오기 전보다 그 집안이 훨씬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고요. 사람의 몸과 마음도 그럴 거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싶었죠.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래요.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단단하게 굳히는 비가 있는 반면 내가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모두 물난리에 쓸려가 버리게 하는 그런 폭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폭우를 겪고 나면 밖에서 비 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땅이 쓸려나가 버렸던 그때 그 괴로운 시절이 생각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작은 소나기에도 무너져 버리는 땅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톡톡 사연에 제보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도 그런 땅이랑 같다고요. 되도록 가랑비만 맞고 살아라. 폭풍이 올 것 같으면 피하고 봐야 한다고요. 내가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받아들여야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다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다고요. 주변에 저와 같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잖아. 괜찮아, 견뎌내봐, 일어나봐 하는 대신에 이 사람의 땅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꼭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땅이 처음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혹독한 시집살이였어요.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이 전라도였는데 일을 하다가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경상도에서 시집살이를 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건 사기 결혼이다 늘 타박을 했었는데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타지로 시집을 오면서 기댈 곳 하나 없었는데 종갓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어제 제사를 지낸 것 같은데 또 몇 주 있으면 제사가 돌아오고 저희 시댁은 기제사에 시제사에 명절까지 해서 1년에 제사만 15번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식구만 데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요리부터 시작해서 내빈과 손님들을 모시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종가였으니 시댁은 또 얼마나 엄하셨겠어요. 실수로 그릇이라도 내붙이는 날에는 눈물 콧물을 쏙 빠질 정도로 혼나서 그릇을 머리에 이고 밖에 나가서 벌을 설 정도로 엄한 시어머니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따리를 싸서 머리맡에 놔두고 야밤에 도망을 갈까 말까 고민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저희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여태 고생을 시켰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시키겠다면서 남편은 마누라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거면 집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종손자리를 내팽개치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뱃속에 저희 아들을 품고 있던 저를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전남 목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포에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댁만 봐도 치가 떨리지 않겠냐면서 최대한 시댁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이사를 온 곳이 여기였네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시댁이랑 정말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긴 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집안 버리고 간 놈이다.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다. 집안 어르신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가족들이 속 터져 하는 것과 별개로 저한테 그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었죠. 오직 저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던지고 와줬던 거니까요. 저희 남편이 뱃일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이사 온 거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젊은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아두기도 했었고 지붕에 생선 널어놓고 생선 말리는 냄새에 입덧으로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제 아들은 남편을 어찌나 쏙 빼닮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빠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직 인생을 되돌아볼 나이는 아니지만 그때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크면 아빠처럼 큰 배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선장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이따만한 물고기도 엄청 많이 잡고 그거 다 엄마 갖다 줄 거야. 아들이 또 자기 아빠를 쏙 빼닮은 것 중에 하나가 빈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따라서 그렇게 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바다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더니 자기는 커서 아빠처럼 큰 배를 모는 선장이 될 거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져서 이른 은퇴를 결정하게 됐을 때쯤엔 저희 아들이 항해사가 되겠다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합격해 다니게 됐고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땐 해기사 시험에 합격해서 항해사 면허를 달고 병원으로 쫓아왔었네요. 오랫동안 배를 타서 그런지 남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항해사 면허를 따자마자 승선한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며느리를 처음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들어온 며느리는 이미 배가 불러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며느리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소리긴 하지만 남편이 조금 더 정정했었다면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 얘기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시집살이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나온 사람인데 며느리한테 쓸데없이 트집 잡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겠어요. 사람이 촉이란 게 있잖아요. 며느리가 처음에 인사를 하러 들어오는데 인상이 정말 쎄한 게 말로 설명을 못하는 그 섬찟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까? 아들이라면 더 좋은 사람도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전 그저 아쉽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사람 내 아이 임신했어요. 배 타고 들어오면 얘기해야지 했던 게 미루려던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입덧도 심하고 몸도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임신 초기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 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애 가진 여자 내칠 정도로 함부로 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책임지고 가정 잘 꾸려나가 볼게요.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니까 우연히 하선한 곳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됐고 마음이 통했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캐물으니까 저희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술집에서 술 장사를 했답니다. 물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일도 그렇고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덜컥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임신을 한 건 맞는지 정말 그 애가 아들의 애가 맞긴 한 건지 엄마로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들만 조용히 불러내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네 좋다는 사람 반대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에 그곳에서 일을 했다고 흠을 잡으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걱정이 돼서 그래.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거다 그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네가 살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잖니. 연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애가 정말 네 애 맞는지 조금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하는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지 않니. 평생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혹시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 괜히 저희 얘기를 듣고 놀라기라도 할까 걱정돼서 병원 앞에 공원에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얘기에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짓던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내더군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술집에서 일했다는 소리 하나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냐. 그렇게 안 봤는데 엄마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라면서요. 남들 다 겪는 사춘기 한 번을 겪지 않았던 아들이었기에
눈물까지 고여서 화를 내는 모습에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다짜고짜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놀라고 걱정됐던 마음이 아들에게 되려 상처를 주었구나 하고요. 엄마가 가족 지키려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내 가족 지킬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못 받아들이실 거면 나도 엄마 앞으로 못 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크게 소리를 치고 돌아가서 가버리는 아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병원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축하한다, 잘했다, 허락해주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찝찝하고 이상하다고 이 사달을 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톡톡 사연에 제보해야 될 건 며느리 관상만 보고 결혼을 반대하는 요상한 예비 시어머니인 저였죠. 병실에 올라와서 남편 손을 수건으로 닦아주다가 숨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라도 건강했으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좀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우는 소리에 잠든 남편이 깼는지 힘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왜? 아까 밑에서 큰 소리 나는 것 같던데 병호랑 싸웠어?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난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 아까 보니까 자기 식구 챙기는 게 제법 가장 같아서. 나 가고 나면 그래도 자기 식구, 지 엄마도 잘 챙길 것 같아서 든든하더라고. 아들이잖아. 당신도 자기 식구 먼저 싸고 도는 것처럼 걔도 이제 자기 식구가 생긴 거야. 책임진다는데 믿어줍시다. 젊었을 때 정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마디 한마디를 겨우겨우 힘겹게 이어가는 남편이 이제는 아들에게도 자기 식구가 생겼으니 우리가 믿어줘야 할 차례라면서 제가 한 발을 물러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제 고집만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알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얘기하겠다고 남편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간이 침대에서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한두 시간이나 잤으려나요. 제대로 잠을 청한 것도 아닌데 꿈에서 어린 아들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서는 엄마를 부르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구하려고 손을 뻗는데 집채만한 파도는 아들과 저를 점점 더 갈라놓고 있고 그렇게 애만 타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온몸이 땀 범벅이 돼서 벌떡 일어났어요. 참 이상한 꿈이다 싶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앞으로 저에게 벌어질 일을 알려주는 예지몽 같은 거였던 거죠. 땀 범벅이 된 몸을 씻고 저는 아들 집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100% 내키진 않았지만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상해서 등을 돌린 아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기에는 남편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가지고 임산부한테 좋다는 철분제며 과일을 잔뜩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어제 일로 마음이 상한 탓인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도 배에서 내리면 한동안은 집에 있을 테고 만나주지 않더라도 음식이라도 놓고 오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사 왔을 때 한번 생일에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갖다 주러 한번, 아들 집에 와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오랜만에 와보는 거라 택시에서 내려서 아파트 입구에 섰는데 거기가 거기 같고 헷갈려서 어디 주소를 적어놨을 텐데 하고 짐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막 꺼내려고 하는데 분리수거장 쪽에서 담배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힘든 일을 해도 담배 한 번을 안 피워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담배 냄새는 못 견디거든요. 얼핏 보니까 웬 여자가 담배꽁초를 들고 있길래 얼른 보고도 못 본 척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담배야 피울 수 있는 거고 괜히 쳐다보고 있는 것도 실례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시선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담배꽁초를 들고 있는 게 어째 저희 아들 손을 붙잡고
병실에 인사를 하러 왔던 제 며느리인 겁니다. 처음엔 아닌 줄 알았어요. 배가 불룩 불러가지고는 연기가 풀풀 나는 꽁초를 한 손에 들고 있는 게 분명 맞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랑 눈이 마주치자 눈이 동그랗게 뜨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꽁초를 바닥에 툭 버리고 얼른 제 쪽으로 뛰어오는데 오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오빠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너 지금 거기서 담배 피운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임신 중이잖아요.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다가 누가 꽁초를 불도 안 끄고 버려놨길래 주워서 버리라던 참이었어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그냥 놔두려다가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그냥 놔뒀다가 불이라도 날까봐 걱정돼서요. 오빠 만나러 오신 거죠? 짐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꽁초를 버리던 게 아니라 들고 있던 모양새였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손사리를 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발뺌을 하는데 거기서 붙들고 CCTV를 돌려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이랑 잘 풀어보겠다고 온 자리인데 더 큰 오해를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임신했으니 담배 냄새는 몸에 해로우니까 조심하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며느리는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가 과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냐고, 반찬은 뭐 가져오신 거냐, 저도 그 반찬 좋아한다 살갑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데 보기와 다르게 싹싹한 성격 같아서 어제 인사 올 때 봤었던 인상이 오해였나 싶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미미하게 풍겨오는 담배 냄새가 여전히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니까 아들도 어제 그렇게 화를 냈던 게 머쓱했는지 씻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뭐 식구가 얼마나 많다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왔냐고 마음에도 없는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랑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에 저도 조금은 안도를 했죠. 음식을 풀어놓고 이건 이렇게 해먹으면 된다, 이건 이렇게 보관하면 된다,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비어있는 냉장고를 채워주고 나서 오랜만에 온 아들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혼자서 오래 살던 집이라 그런지 며느리랑 아이까지 셋이 살기에는 집기도 가전도 단촐한 느낌에 정말 집만 덜렁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종갓집을 떠나서 목포에 막 정착했던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며느리의 짐이 턱없이 적기도 해서 얘도 그동안 자기 짐을 많이 못 꾸리고 살 정도로 고된 인생을 살았구나 싶어서 마음도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가 너 키운 세월이 있는데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허락이 아니라 통보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나겠어? 이해해 주신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 몸도 괜찮으실 때 제대로 허락받고 식도 올리고 해. 저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정정할 때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으니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을 허락해 주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급하게 식장을 예약해 결혼식을 올렸죠. 며느리 쪽 부모님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이 거의 없어서 결혼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그것도 참 곤욕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됐고 몇 달 후에는 건강한 손자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돌을 막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오래 버텼다고요. 남편의 긴 투병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초점도 없이 허공만 보던 남편이 그래도 손자가 병원에 오면 온 힘을 끌어모아 눈을 마주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구나 싶더라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셨나 싶네요. 제일 먼저 몸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신경성 실신으로 3번을 병원에 실려왔어요. 뭐 살아있을 땐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딱 3번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니까 아들이 사색이 돼서 엄마 같이 살자 그래요.
너 효자 돼서 마누라한테 쫓겨날 일 있어? 엄마가 1년에 제사 15번씩 지내는 효자 중에 효자랑 살아봐서 알잖니. 차라리 요양병원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호정이랑도 다 얘기하고 말하는 거야. 병원에서 연락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배를 타러 못 가겠어. 그러는 엄마야말로 아들 백수 돼서 가족들 다 굶어 죽어 속이 시원하겠어? 나 편하게 일 좀 나가자. 알잖아. 나 나가면 1달이고 2달이고 못 들어오는 거. 지금이야 내가 도와주는데 호정이가 가족도 없고 여기 친구도 없고 많이 외로워해. 애 보는 것도 버거워하고. 나도 부탁하는 거야, 엄마. 엄마가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좋은 엄마가 되려면 좋은 엄마한테 배워야지. 응? 애가 잠투정이 심해서 병원에 와보지도 못했다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야 일평생을 살림만 했던 사람이니 힘들 게 없다고 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림이니 애 보는 게 어디 쉽겠냐고요. 아들 딴에는 혼자 집에 있다가 픽픽 쓰러져서 누가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는 엄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기도 할 거고요.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빨리 와달라고 하니 그것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던 거지만 몸만 덜렁 들어가서 살기엔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애를 봐주고 살림을 도와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결국 몸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데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하는 며느리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짐을 옮기고 이제 곧 승선을 해야 하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서 통장을 건넸습니다. 집 처분한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애기 키우면서 필요한 거 많을 테니까 가전도 바꾸고 언제까지 이 집에 살 수도 없잖니. 이거 호정이 주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보태 쓰라고 그래. 엄마가 너네 처음 이사 왔을 때 괜히 그런 말 한 거 미안해서 그래. 네 말대로 호정이 내 딸처럼 예뻐하면서 잘 지낼 테니까 집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일 다녀와. 제 얘기에 아들은 이제야 엄마한테 우리 가족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고맙다고 앞으로 내 식구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며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커서 자기 엄마를 이렇게 단단한 어깨로 끌어안아줄 나이가 됐을까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 몸만한 짐가방을 2개나 챙겨서 승선을 하러 집을 떠나고 며느리와 손자, 저 이렇게 셋의 동거가 시작됐죠. 처음엔 정말 마냥 좋기만 했어요. 늦은 나이에 손주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내 자식을 꼭 빼닮은 갓난아기가 까르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천사같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도 까먹고 힘든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저 행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주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 사연이 마무리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제 땀에 쏟아지는 세찬 소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처음엔 저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아들이 나간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 밥 얻어먹으러 이 집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밥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분리수거까지 제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금방 더러워지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애들이 살림이 서툴기도 하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니요, 애초에 며느리는 집에서 뭔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오후 1시를 다 넘긴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거실에 앉아있는 걸 보고도 본체 만체, 제가 안고 있는 자기 애도 본체 만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라면을 끓여서 식탁에 앉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그런 것도 자기 엄마라고 안기고 싶어서 칭얼거리길래 제가 한숨을 쉬면서 부엌으로 손자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이유식거리 없니? 유찬이도 배고파서 칭얼대는 것 같은데 얼른 안아라.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인상을 팍 쓰면서 애를 받아들고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컵라면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저 뜨거운 라면 국물에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옆에 서 있고 애는 배가 고프다고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고 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짜증이 났는지 본인이 먹던 컵라면을 한 젓가락 건져내더니 그걸 무슨 강아지 먹이 주듯이 테이블에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애는 배가 고파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손을 뻗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얼른 애를 끌어안고 며느리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 올렸죠. 지금 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기 엄마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밥 먹는데 둘 다 짜증나게. 내 핸드폰 안 내나? 네 손자 밥 먹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주면 되잖아. 왜 옆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입맛 떨어지게. 살갑게 웃으면서 어머니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서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셨어야 돼요. 정말 귀신이라도 들린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먹던 컵라면을 집어 던졌고 저는 손자가 다칠까봐 얼른 아이를 꽉 끌어안고 온몸으로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국물이 식어 있어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온몸에 크게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 들어와서 애 봐달랬지 사사건건 간섭하라고 했어?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짜증나게 굴어봐. 그땐 라면 국물이 아니라 다른 걸 엎어버릴 거니까. 그날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처음 봤던 쎄한 느낌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 아들과 손자의 인생이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집을 나가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으시겠죠. 물론 며느리를 피해서 저만 도망가면 그만이었겠지만 그 집에는 저뿐만 아니라 손자도 있었고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며느리의 저런 본 모습을 증거로 남겨서 아들과 손자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번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는 이제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할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건 물론이고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대놓고 저를 자기 몸종처럼 부리더라고요. 영악하기 짝이 없는 게 제가 뭔가 신고를 할 것 같은 낌새가 보였는지 화장실만 가겠다고 해도 핸드폰 두고 가라고 아들한테 연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보통 지능적인 게 아니다 싶어서 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악행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에 연고가 없어서 친구가 없고 외로울 거다는 아들의 얘기와는 달리 며느리는 허구한 날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저녁마다 애는 팽개쳐 놓고 술판을 벌였어요. 그날도 저녁 시간이 되니 하나 둘씩 며느리 친구들이 비밀번호까지 찍으면서 집에 서스럼 없이 들어오고 저한테 술 시중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그나마 며느리가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는 이때가 기회다. 이때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죠. 야, 니네 남편 중간에 휴가 한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저 할망구 입단속 잘 시켜.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너 신분 세탁한 거 걸리면 우리도 다 같이 끝난 거다. 애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다니까. 하여튼 옛날부터 남자 잘 무는 건 알아줘야 돼. 옛날에 같이 술집에서 일할 때부터 남자들 붙잡아서 돈이며 뭐며 뜯어내는 건 최고였다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는데 저런 여자한테 속아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뱃일을 하고 있을 아들이 그저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라이터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바닥에 엎드려 라이터를 찾는 며느리의 친구가 소파 밑에 숨겨둔 제 핸드폰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녹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제 핸드폰을 보더니 며느리의 표정이 금세 살벌해졌고 저는 술에 취한 며느리에게 정말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기절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어디다가 신고하고 아들한테 일러 바치는 순간 당신도 당신 손자도 당신 아들도 다 끝나는 거야. 알아들어? 이 뻥끗하는 순간 내가 바로 당신 손자 갖다 번져버릴 거니까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죽도록 무서웠어요. 잘못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의 감시는 더 살벌해졌고 저 역시 며느리의 포광과 폭력에 익숙해져 갈 때쯤에 아들이 짧은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제게 신신당부를 했고 아들한테 입이라도 뻥끗했다가는 저도 손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솔직히 저야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없대도 저 핏덩이같이 어린애가 잘못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아들이 와도 아무런 말도 안 하겠다. 입 꾹 다물고 있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됐을까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엄마랑 잘 지냈냐고 부쩍 커버린 손자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못하고 저렇게 답답하게 굴까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제가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보니까 평소였으면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렇더라고요.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판사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나 없이도 둘이서 잘 지냈지? 엄마가 유찬이 육아 혼자 다 한 거 아니야?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오늘은 나가서 외식하자. 두 사람 다 그동안 집에서 살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살게. 오빠, 그런 말 하면 내가 서운해. 어머님한테 살림도 많이 배우고 얼마나 잘 지냈다고. 나 살림하는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그렇지, 어머님. 엄마 계실 땐 그 오빠 소리 좀 하지 말래도 꼭 그러네. 유찬이 옷 챙겨 입히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아들이 돌아오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갑게 제 팔짱을 깨우는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한 번 맞아본 사람은 그 맞았던 순간을 평생 기억한다고. 또 제 옆에 붙어서 팔짱을 깨우니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외식을 하러 온 가족이 나갔고 밥을 먹던 중에 저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그 사이에 어머님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냐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설마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어. 여긴 직원들도 많고. 이렇게 매일 어머님 챙기면서 지낸 거야? 오늘은 그냥 유찬이도 나한테 주고 편하게 밥 먹어. 다행히 아들이 중간에서 제지해준 덕분에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에 112를 입력했다가 지웠습니다. 괜히 경찰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화했다가 오히려 일만 더 그르칠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나 하다가 남편의 장례식장 이후로는 연락도 잘 하고 지내지 않던 친정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제게 이제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딱 하나 친정 오빠밖에 없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힘든 심정을 누군가에게 토해내기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가고 놀란 목소리에 친정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오빠 나 며느리한테 맞고 살아요.
우리 손자도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돼. 나 통화 길게 못해요.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걔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유치원이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나를 협박하고 내가 핸드폰에 녹음을 해놨는데 그걸 들켜서 다 삭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오빠, 나 좀 도와줘요. 친정 오빠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아들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며느리한테 맞으면서 살고 있다는 연락을 울면서 했으니 말입니다. 통화를 오래 하면 며느리가 의심할 게 뻔하니 이만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황급히 마무리를 하니 친정 오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퇴직 소방관 출신이거든요. 저처럼 신고를 하는 전화를 현직 시절에 수백 통은 더 받아봤겠죠. 긴 통화도 아니었는데 걱정 말라는 친정 오빠의 말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이쯤 하면 됐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운 게 티가 날까 얼른 얼굴을 정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길게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있는 동안은 며느리가 저나 손자에게 대놓고 해코지를 하는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죠. 아들이 있을 때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갈까 그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마음에 걸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본다던 친정 오빠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막막한 현실에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누군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 집이 아닌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같은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뛰쳐나온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이 소리를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경찰입니다. 유호연 씨 문 여세요. 지금 문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인을 경찰이라고 밝힌 남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집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아무래도 집을 착각한 것 같다면서 문을 열려는 아들과 달리 잠깐 본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쏜살같이 들어가고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경찰들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의 친정 오빠와 조카였어요. 어휴, 불쌍해. 내 동생, 이 등신 같은 놈. 사기꾼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지 엄마 매 맞고 사는 것도 모르고.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어?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지는 저를 달래주던 친정 오빠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아들의 머리를 내려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은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급하게 짐가방을 싸고 있는 며느리를 찾아냈죠. 류호연 씨, 당신을 사기, 폭행, 지사, 상습, 도박, 아동학대,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겁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체포 얼른. 여보,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이 사람들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 이거 지금 어머님이 미쳐가지고 사람들이랑 다 짜고 치는 거라니까. 나 유천이 엄마잖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유천이는 누가 보라고? 당신이 이 사람들 좀 말려보라니까. 내가 왜 류호연이야. 나 류호정이잖아. 내가 무슨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죄를 짓고 살겠어. 야, 이거 안 나? 끝도 없이 나열되는 죄목과 저 역시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저희 모두 당황해 있었고 아들도 어쩔 줄을 몰라하며 며느리에게 다가가는데 공무원증을 꺼내들며 제 조카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입니다. 장례식 때 한번 뵀죠? 아무런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고모님 맞고 사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이 여자가 그렇게 악질이거든요. 여수에서 만났다고 하셨죠? 저도 아버지한테 고모님 맞고 사신다는 얘기 듣고 류호정 씨 찾으려고 여수 바닥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류호정 씨는 이미 교도소에 형 집행 중이시더라고요. 교도소에 면회까지 다녀왔는데 얼굴도 완전 딴판이고 알고 보니까 이분 여수에서 유명한 자매 사기단이더라고요. 자매 둘이서 결혼 빙자로 금품 갈취하고 그 돈으로 상습 도박하고 형님처럼 집을 오래 비우는 남자만 골라서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매 이름 앞으로 재산 돌리고 가족들 입막음하려고 폭행하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류호연 씨, 이래도 계속 거짓말 하실 거예요? 아직도 하실 말씀이 남아있어요? 야, 등신같이 당한 것들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 책임진다며. 네 애 가졌으니까 평생 책임지겠다며.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니네 엄마한테 손 좀 댄 거 가지고 지금 이럴 일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나 책임진다고 한 건 니네들이잖아. 어? 야, 이거 당장 풀라고.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랑 유찬이 진짜 사랑하긴 했니?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했어. 하긴 네가 우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감히 그런 짓을 꾸밀 생각이나 했겠니? 그래도 난 네가 그 술집에서 그렇게 울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너 한 번만 구해달라고 믿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진심으로 믿었어. 너도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얘기했을 때 진심이라고 믿어서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 다를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 내가 진짜 네 가족이 맞긴 해? 아직도 이 와중에 가족놀이를 하고 싶은 거니? 야,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뭐 사랑이 밥 먹여줘? 이런 꼴까지 봤으면 이제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너 그냥 나한테 제대로 뜯긴 거야. 저희 다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저 표독스럽고 저희 가족 속이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카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기를 치고 다니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수에 있는 술집에서 이미 유명했대요. 제 아들처럼 집을 오래 비우거나 이혼을 한 남자들만 노려서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애를 갖기도 하고요. 사연에 다 적기도 끔찍하지만 그렇게 낳은 애들을 방치하고 학대해서 그걸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이미 수많은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아보고 아동학대 전과까지 있는 여자일 거라고 예상을 하겠어요. 그 짓을 심지어 자기 혼자만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이랑 둘이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이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본인 이름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호적에 다른 자식도 있는 상황이라 교도소에 있는 동생의 신분을 빌려서 제 아들이랑 결혼을 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여자를 가족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마지막까지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냐 되물어보는 게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동아줄 붙잡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게 빤히 보여서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던진 동아줄을 냅다 차버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바득바득 갈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애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한심하고 불쌍해. 동정하기도 아깝다. 남자한테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게 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니? 너도 네 동생도 남자들이 사랑해서 내 아들이 너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퍼준 것 같지? 그거 아니야. 네 인생이 불쌍해서 동정한 거야. 너 앞으로도 평생 그럴 거다. 아무한테도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사람이 너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혀 차면서 불쌍해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한심하고 불쌍한 것들.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있어야 사랑받는 법도 아는 거지. 제가 한 얘기에 자존심이 제대로 박박 긁혔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경찰에 연행되어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도 아직 핏덩이 같은 자식이 남아있으니 힘내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 여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고요. 여수에서 여기로 넘어오고 나서도 전 남편이며 남자친구며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애가 아프다 학원을 보내야 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다 밝혀졌어요. 아마 교도소 가고 나서도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핑계 대서 보석금 내고 나올 생각으로 저렇게 폐악질을 부렸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이 갔을 테니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쑥대밭이 된 집안에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서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화장실에서 친정 오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검사인 조카가 실체를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전 정말 억울함만 가득 안고 세상을 떴을지도 몰라요. 힘들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며느리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어서 아들과 손자를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며느리는 지금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카의 말 맞다나 며느리는 전 남편들,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빌려줄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변호사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미 본인들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들은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제 아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을 때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에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어머님 어머님하고 저를 부르며 달려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비빌 구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래도 유찬이 엄마잖아요. 저 진짜 감옥 가면 우리 유찬이 누가 돌봐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여태까지 지은 죄 다 반성하고 갚을게요. 어머님이 집 들어오실 때 오빠한테 통장 주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보태서 쓰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럼 그거 제 돈이잖아요. 저 그걸로 변호사라도 선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대로 감옥 가면 저 최소 10년이에요. 정말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유찬이 평생 엄마도 없는 애로 자라는 거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 감히 유찬이 이름을 입에 올려? 10년? 겨우 10년으로 되겠니? 나한테 해코지 했던 건 둘째치고 내 자식 내 손자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죄값으로 10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들이 살아있는 동안 네 년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니까 꿈 깨. 이제야 오갈 데 없어진 본인의 처지를 깨달은 건지 경찰서에서 제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손이 발이 되라 싹싹 빌고 있는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한 대 패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뺨을 내려친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 인생에서, 내 손주의 인생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거머리처럼 붙어있지 말고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나둥그러진 며느리를 보니 그제서야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정을 아는 경찰들도 저를 차마 뜯어 말리지 못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애를 보고 있어요. 제 얼굴을 볼 낯이 없다면서 그런 것도 가족이라고 감싸고 돌고 살았던 본인이 너무 한심하다고, 엄마가 자기를 내려쳐도 할 말이 없다고 울면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몇 남지도 않은 가족을 미워하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며느리의 그런 거짓된 얼굴에 속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냐 싶어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손자가 첫 걸음마를 뗐다는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짧은 몇 달 사이에 저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 남편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까지 제 인생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남편, 아들, 친정 오빠, 조카, 손주, 저에게 손 내밀어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스라지지 않고 굳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며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겪으며 많은 흔들림을 겪으시겠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내밀어주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톡톡 사연에라도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와 아들, 손자가 고생했던 만큼 앞으로는 저희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주변에서 속 아픈 얘기는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천천히 나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평소 행실과 예의 범절에 대해 엄격하셨고요. 특히 엄마는 제가 친구와 싸우고 오거나 조금이라도 예의 없게 행동하면 기본 1시간이 넘게 일장 연설을 하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혼내실 때마다 해주신 얘기에 꼭 등장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엄마가 학창시절 살던 동네에서 엄마와 앙숙이었던 동창생이었습니다. 두 분은 과거 엄마가 살던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원수지간이었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살던 동네에 가서 아무 어르신이나 붙잡고 엄마 이름이랑 그의 이름 대면 아마 100이면 100 엄청난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할걸. 아유, 엄마는 걔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이렇게 엄마는 앙숙이었던 동창생 얘기를 하실 때마다 늘 분개를 터뜨리셨어요. 엄마와 원수지간인 동창은 소위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창생은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질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소위 노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엄마는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태어난 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네에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반듯한 모범생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동창생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엄마는 조용하게 공부만 하시던 분이라 그 동창생이 있는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 동창생이 다른 어린 학생의 돈을 뺏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돈을 함부로 뺏고 그래? 당장 그만두지 못해? 뭐야, 넌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난리야. 야, 좋게 말할 때 그냥 갈 길 가라. 뭐?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너야말로 좋게 말할 때 그만두지? 아무리 노는 애라도 경찰은 무서웠던 건지 엄마가 경찰을 불러오겠다고 말하자마자 그 동창생은 어린 학생을 괴롭히던 걸 멈추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엄마는 그 일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아셨대요. 하지만 그 일이 원수 같은 악연의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후로 그 동창생은 학교에서 엄마가 자기 눈에 띄기만 하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엄마 욕을 하거나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등 사사건건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아마 엄마가 조용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라 괴롭히면 무서워서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던 것 같대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당하고만 계실 성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동창생이 괴롭힐 때마다 매번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셨답니다. 그 동창생은 엄마가 꺾이지 않자 괴롭힘의 방법을 바꿔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들은 헛소리로 치부됐고 엄마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생이 글쎄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은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까지 어떻게 참겠어요. 그때 엄마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당장에 그 동창생을 찾아가 따지셨답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딴 말을 짓거리고 다녀. 당장 네가 퍼뜨린 헛소문들 다 사실 아니라고 애들한테 말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헛소문이라니? 아, 사실 넌 고아였는데 네 부모가 걷어주고 주변에 자기 친딸이라고 말하면서 키웠다는 거? 아니면 네 부모가 사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돈 버는 거지라는 거? 너무 많아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동안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은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았어. 근데 이젠 내 부모님까지 욕을 해?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디 오늘 한번 나한테 죽어봐라. 그날 엄마는 학교에서 그 동창생과 머리채를 잡고 대판 싸우셨답니다. 이후 동네에 돌아다니던 헛소문은 잠잠해졌고 그 동창생도 더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 동창생은 엄마한테 사과 한번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 후 엄마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만큼 그 동창생이 끔찍하게 싫어졌다고 해요. 같은 동네라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다가 또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하셨다고요. 이후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외할아버지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사업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그제야 그 동창생과 질긴 악연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엄마는 예의 바르고 올곧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예의 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엄마의 엄한 교육 덕분에 저는 사춘기 때에도 엇나가는 일 없이 학생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집의 엄격한 규율이 변하진 않았어요. 통금 시간은 당연했고 친구와 당일치기로 어딜 놀러 가더라도 전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저는 대학교 MT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저는 1시간마다 집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는 조건으로 MT에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마다 집에 전화하고 있다니까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갑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갑갑하지 않아? 우리 집이랑 완전 딴판이네.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네 집에서 외박해도 별 말씀 없으시거든.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많이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에서 자란 남자친구의 여유로움에 끌렸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천천히 관심이 생겼고 얼마 안 가 사귀게 됐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큰 마찰 없이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며 약 6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군대 전역 후 복학을 했을 때부터 자꾸만 결혼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우리 이렇게나 서로 사랑하는데 빨리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하자, 제발. 그런데 그때 저는 막 중소기업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과 이제 막 인턴인 사람이 결혼을 해봤자 경제적으로 전혀 안정적이지 못할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는 불안감 때문에 결혼에 더 목매게 됐던 건 아닌가 싶어요.
남자친구는 복학생이었고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그에 반해 저는 이미 사회에 나가 있는 상태라 제가 회사에 다니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오늘 회사 회식이라고? 거기 안 가면 안 돼? 가면 회사 남자들이랑 술 마실 거 아니야. 자기야, 나 아직 인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나 술도 많이 안 마실 거고 만약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또 모르는 일이잖아. 자기는 모르지만 회사 사람 중에서 자기 노리고 있는 사람 있다면 어떡해? 몰라. 그냥 자기가 회식 안 갔으면 좋겠어. 갈 거면 나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 이렇게 회사 회식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매번 불안해해서 종일 달래줘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불안해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자친구와 바로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둘 다 재정적으로 전혀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저 둘 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자주 제 마음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남자친구를 달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더 많이 불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만 만 거예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불쑥불쑥 속이 울렁거리고 향기로웠던 커피 향기가 어느 순간부터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조퇴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임신이라고요? 네, 검진 결과 임신 4주차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피임도 있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피임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피임기구가 불량일 경우 피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월경이 좀 늦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니요. 저는 검진 결과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 이외에는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고 잠자리도 남자친구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분명 남자친구와의 아이일 텐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뭐? 임신이라고? 자기야, 진짜야? 근데 우리 그동안 피임도 잘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임신한 건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네. 혹시 자기 다른 남자랑 잔 적이 있는 거 아니지? 뭐라고? 자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 이제껏 회사랑 집, 그리고 자기랑 데이트한 것밖에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자기 말대로 우리 그동안 피임도 잘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어. 난 자기 말 믿어. 그나저나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지 얘기 좀 해보자. 키운다고? 난 아직 우리 애기 키울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마음은 아프지만 아무래도 지워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우긴 왜 지워. 피임했는데도 자기가 임신한 건 하늘에서 우리 사랑을 인정한 증거라는 건데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온 아이를 지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야, 그냥 이참에 나랑 결혼하자. 자기랑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면 돼.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러면서 절절한 눈빛으로 남자친구가 제게 매달리는데 이때 결혼을 미루던 제 마음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말에 동의하며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와 남자친구는 먼저 각자 집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 그 다음에 서로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 저는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서웠죠. 게다가 그 당시 엄마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숨길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부모님께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차분하게 다 들어주셨죠. 얘기를 전부 들으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놀랬겠구나. 그런데 엄마는 말이야. 엄마가 혹시 이대로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 엄마가 죽기 전에 우리 딸 결혼하는 모습은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딸한테 아이가 찾아온 걸 보면 아마 가기 전에 너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결혼 허락할게.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크게 화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 얘기였는데 엄마는 절 먼저 생각해 주시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나 사랑해 주시는 엄마에게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함과 동시에 엄마의 커다란 사랑이 실감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결혼에 대한 망설임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습니다. 나도 결혼은 허락하겠다만 그래도 네 남자친구 얼굴은 봐야겠으니 언제든 데려와라. 네, 아빠. 제가 내일이라도 남자친구한테 말해서 같이 올게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혹시라도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컸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와 먼저 우리 부모님을 뵙고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뵈러 갔죠. 저는 조금이라도 예쁨을 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것들을 선물로 가득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주 냉기가 풀풀 날리는 얼굴로 절 노려보기만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편의상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짜증난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저를 아니 꼽게 보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 말한 애구나? 그래, 얘기 들었다. 임신했다고? 근데 왜 그렇게 멀쩡해 보이니? 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선 이 선물부터 받으시고 얘기를. 선물? 참나, 여기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다고 선물을 사와. 아휴,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부터 생각한 거지만 너는 여자가 어떻게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니? 임신이고 자시고 간에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하는 건데 얼마나 발랑 까졌으면 결혼도 하는 여자애가 겁도 없이 피임도 안 하고 함부로 몸을 굴려? 몸을 굴리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수연 씨가 첫 남자고 첫 연애예요. 그리고 저희 매번 피임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임신이 된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니? 얘가 말하길 네가 우리 아들이 처음이라고 했다지만 난 믿지 않는다. 너 회사 다닌다며? 그럼 회사에 있는 동안 우리 아들 속이고 뭐하고 돌아다녔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잘난 우리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몸부터 들이민 건지 어떻게 아냔 말이야. 저는 처음 겪어보는 무례한 말들에 정신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 한참 어른이셨지만 말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온 몸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 이런 말들을 들을 줄 꿈에도 몰랐던 터라 너무 화가 나 한마디 더 하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말을 돌리더군요. 엄마, 유진이는 내가 처음이라고 했어. 나 그 말 믿어. 그리고 얘 회사에서 인턴이라 얼마나 바쁜데 애초에 다른 사람이랑 돌아다닐 시간조차 없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매번 피임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도 이렇게 아이가 찾아온 거잖아.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나 다름없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 벌써 네 아내 편들고 그러는 거니? 아유, 그래. 내가 어쩌겠니. 우리 아들 애를 임신했다는데. 하지만 얘, 너 잘 들어. 너 아직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안 했다. 그저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결혼식은 너 배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예식장 잡고 식 올려. 설마 배 불룩 나온 상태로 드레스 입고 결혼할 건 아니지? 그러면 사람들이 혼전 임신이라고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난 그 꼴 못 본다. 네? 바로 다음 달이요? 하지만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럼 우리 아들 평생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했다고 꼬리표라도 달고 다니란 말이야? 난 그 꼴 못 봐. 절대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혼전 임신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너희 집에서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러가서 말대꾸나 하라고 가르치지? 바로 다음 달에 식을 올리라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대꾸를 한다며 소리만 지르셨죠. 저는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당장 여기서 엎어버리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할까 생각하는데 제 심경을 눈치챘는지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유진이네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셔. 지금 엄마가 유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엄마 말대로 우리 다음 달에 꼭 식 올릴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아휴, 저 녀석 벌써 지 아내한테 홀딱 빠져서는. 근데 가만 보자. 너 정말 오늘 나 처음 보니? 이전에 어디서 나 본 적 없어? 네? 저는 어머니 오늘 처음 뵀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그래? 희한하네.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그래, 알았다.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그날 처음 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그렇게 욕하시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조심스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속이 상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때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제가 그만 핸드폰을 시댁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 숙희 기억하지? 아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걔랑 너무 닮았더라. 너 혹시 이숙희 걔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 좀 있니?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숙희는 우리 엄마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두고 왔던 핸드폰만 잽싸게 들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따로 내색하지 않으니 집안에서 별일 없었던 줄 알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엄마 이름이 나왔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배웅한 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오늘 남자친구 어머님 뵙고 왔잖아. 근데 그분이 엄마 이름을 알고 있었어. 게다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이전에 본 적 없냐고 하더라니까? 혹시 엄마랑 남자친구 어머니랑 서로 아는 사이 아니야? 그럴 리가. 그랬으면 엄마가 네 남자친구도 이미 봤을 텐데.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니? 성함이 김영희라고 하시던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김영희,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영희라니.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다시 그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매번 말하던 그 동창생 있지? 그 동창생 이름이 바로 김영희야. 뭐? 그게 정말 사실이야? 엄마 그럼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엄마 원수나 다름없다는 그 동창생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엄마가 제게 늘 말씀하시던 그 못된 동창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와 천하의 둘도 없는 앙숙이었던 사람이 내 예비 시어머니라니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와 아빠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싫다고 한다면 결혼 안 할게. 아무리 내가 임신을 했어도 엄마와 그렇게 원수인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순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해야지. 아휴, 이사가고 그년이랑은 이제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악연이 질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엄만 괜찮어. 지금 네 행복만 생각하자. 알겠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늘 엄마에게 듣던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을 했으니 빨리 날을 잡아 상견례를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양가가 딱 원하는 날을 잡아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보고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곧 아는 체를 하시더군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얼굴이 너무 닮았더라고. 오랜만이다, 수키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김영희. 근데 우리가 서로 이름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니? 그때 상견례 분위기는 마치 겨울날 눈보라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겨우 분위기를 깨고 아빠가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눴고 저도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는 침묵만이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넌 남자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얌전했던 것 같은데 네 딸은 왜 그러니?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남자랑 턱턱 잠자리나 갖고 집에서 몸 간수 잘하라는 교육 좀 하지 그랬어. 아니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사실 네가 그런 성격인데 딸이 물려받은 거 아니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더니 머리에 든 거 없는 건 여전하구나. 임신은 뭐 여자 혼자 하니? 싸지른 놈이 있으니까 애가 생긴 거지. 너도 네 아들 보고 정신머리 없이 싸지르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 좀 하지 그랬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말 재수없게 하는 건 여전하네. 하긴 어릴 때 없던 싸가지가 지금이라도 생겼겠어. 근데 너희 집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얼굴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다 죽어가? 난 뭐 시체가 말하는 줄 알았다. 너 설마 암 걸렸다는 말이 진짜야? 어머, 어떡하니? 얼마나 못 먹고 없이 살았으면 암에 걸려. 못 먹고 없이 살면 안 걸린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는 넌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살더니 그 돈 다 어디 가고 그렇게 나이 든 티 팍팍 내면서 살고 있어?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누가 보면 네가 내 할머니라고 해도 믿겠다. 여보, 사부인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좋은 날 얘기하려고 만난 자리 아닙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죠. 하지만 당신 말이 맞네요. 우리 옛날 얘기하려고 모인 자리도 아닌데 이제 그만해야죠. 아이고, 또 혼자 고고한 척 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넌 정말 천하의 재수없는 년이야. 두 분의 살벌한 다툼에 상견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엄마를 모욕하며 엄마한테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주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쳐내시거나 무시하며 결혼식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혼수랑 집 둘 다 당연히 그쪽에서 해오는 거로 해야지. 아니 그럼 애까지 뵌 여자랑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건데 우리가 집까지 장만해야겠니? 그냥 집 해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상관없어. 옛날이랑 다르게 나 이제 돈 많거든. 어디 누구랑 다르게 부모님이 재산도 많이 물려주셔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서 말이야. 가난했던 집이 물려져 봤자 뭐 꼴랑 돈 몇 푼이나 되겠니? 뭐 난 지금 여기저기 투자해둔 곳이 많아서 현금이 안 돌아서 그런 것뿐이야.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씀에 씩씩댔지만 별다른 말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죠. 엄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시어머니의 사정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는데 전부 다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만 산더미처럼 안겨놓고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집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쪽에서 신혼집과 혼수까지 다 마련하기로 했고 남자친구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면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견례가 끝나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급하게 한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는 물론이고 메이크업과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청첩장을 뽑고 예식장 알아보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남자친구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보다 여유로웠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며 알아보다 보니 정말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결혼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를 거셔서는 본인 넋두리만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 푸념은 그렇다 쳐도 슬금슬금 신혼집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시는데 정말 곤란했어요. 예, 너희 엄마 지금 암 걸려서 골골대는데 그런 사람이 너 배부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니면 뒷바라지라도 해줄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같이 살면서 애 낳을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주고 애 낳으면 애도 돌봐주면 좋지 않겠니? 어머니 그래도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연 씨랑 상의해보고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연이야 당연히 엄마인 나와 같이 살고 싶겠지. 그걸 뭘 상의까지 한다고. 아무튼 잘 생각해보렴. 너한테도 나쁘진 않은 얘기일 테니까.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산다니요. 게다가 임신한 상태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말했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던 집 팔고 그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에 보태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맨몸으로 신혼집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보태주시고 나랑 자기 그리고 우리 아이도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 응?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나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날 챙겨주실 것 같지 않아. 그냥 거절하면 안 될까? 자기야, 솔직히 자기가 임신했다고 마냥 집에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회사 다닐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요리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는 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좋지 않겠어? 결국 남자친구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갈 돈도 받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만일을 대비하기 좋다는 거였어요. 신혼집이 친정이랑 가까우면 그걸 빌미로 끝까지 거절했을 텐데 하필 신혼집으로 점 찍어둔 집이 친정과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서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꾹 참고 결혼 후 신혼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 결혼에 돈 보태주기로 한 거 아무래도 못해줄 것 같다.
설마 내가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애까지 키워준다고 했을 때 맨입으로 다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 요즘 애 봐주는 사람 쓰면서 돈이 얼마나 가는데 그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 집 한 돈 고스란히 내가 갖는 걸로 대신하자꾸나. 시어머니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또 다른 일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시어머니의 말을 신경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 겸 카페에 갔어요. 연애 초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더군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너무 울리는 거예요. 전화라도 온 건가 싶어서 본 남자친구의 핸드폰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꾸 메시지가 와서 핸드폰이 울린 거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단톡방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거기서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너 결국 결혼하는구나. 이 새끼 진짜 대단하네. 몰래 구멍만 뚫었을 뿐인데 바로 임신? 혹시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야, 걘 진짜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했어. 남잔 나 하나뿐이라고. 내가 미행하면서 알아낸 거니까 확실해. 와, 진짜 도른놈이네. 넌 스토킹까지 할 정도로 걔가 그렇게 좋냐? 그래,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 생기면 그냥 몰래 구멍 뚫어.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 애 생기면 달라진다니까? 유진이도 그렇게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니 애 생기니까 바로 마음 바뀌는 거 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형님이 다 알려줄 테니까 말만 해.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그걸 친구들에게 말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잠자리를 가졌을 때는 일부러 몰래 피임도구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던 일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남자친구의 단톡방 메시지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남자친구는 제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곤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자기 핸드폰이 너무 울려서 전화라도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 방금 자기 핸드폰 단톡방 메시지 다 읽었어.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자기 단톡방에서 친구들이랑 한 대화 전부 다 사실이야? 날 스토킹하고 몰래 구멍 뚫어놨단 거? 자기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의 단톡방을 읽어서 혼자 속상할 일을 만들어? 지금 변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 탓을 하는 거야? 난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스토킹에 몰래 구멍까지 뚫고 이런 거 다 범죄인 거 알아? 나 소름 끼쳐서 자기랑 결혼 못하겠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잠깐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하지만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 정말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나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날 떠날 것만 같아서. 이거 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자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도 정말 심각한 범죄인 거 알아. 하지만 난 자기를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자기 어머니 소원은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어머니가 자기 결혼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시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게 한 짓들에 대한 배신감에 화가 나는 동시에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그랬을까 생각하며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 방법 말고는 마음이 편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도 예정대로 올리기로 했고요. 저는 회사에도 청첩장을 돌리고 휴가를 내곤 주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버진 로드를 걸어주셨는데 하나도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암 투병 중이시던 엄마가 가발을 쓰시고 고운 한복을 입으신 채 혼주석에서 제게 손을 흔드는 걸 보고 나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본 예식이 끝난 뒤 저는 피로연 자리에서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남자친구와 함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에게 엄마는 이것저것 먹으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아빠도 딸인 제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끝냈다는 것에 뒤늦게 실감하셨는지 살짝 눈물을 보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내내 피곤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하셨어요. 엄마께선 제 식사를 챙겨주신 뒤 집에서 싸우신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투병 중이시라 간이 센 음식들을 먹기가 힘드셔서 죽을 쌓아 오셨던 거죠. 엄마도 아침부터 힘든 몸으로 절 신경 써주시느라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힘들게 죽 한 술 뜨시는 엄마를 걱정되는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와 엄마를 아니 꼽게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 그거 뭐야? 죽이야? 아유, 꼴에 살고 싶어서 죽은 먹네. 아이고.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웃고 있는 꼴을 보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 말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엄마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빠에게 시선이 갔는데 아빠가 정말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시어머니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아빠를 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이, 그렇게 아니 꼽게 쳐다보면 뭘 어쩔 건데? 시어머니가 말하기 무섭게 갑자기 귀가 멍해질 정도로 커다랗게 철썩 소리가 나더군요. 알고 보니 아빠가 시어머니가 말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뺨을 날린 거였어요. 뺨을 맞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일어나서 아빠의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네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말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비키게. 저 인간이 미쳤나? 감히 나를 때려? 수연아, 지금 네 엄마 맞았다. 혼전 임신한 걸레 같은 년의 애비한테. 아이고, 이 새끼들 내가 너희 싹 다 고소할 거야. 뭐? 걸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둥아리를 놀리네. 내가 오늘 아주 그 더러운 주둥아리 다 찢어 놓을 거니까 각오해.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 아유, 이 미친놈이 사람 잡네. 시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척을 해댔어요. 남자친구는 시어머니만 걱정하며 감싸 안고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는 흐릿하게 가려져 있던 정신이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에 대해선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감싸고만 있는 행동을 보니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훤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자기, 지금 자기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결혼 무르자. 뭐? 잠깐만, 유진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도 다 올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을 물러?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됐어. 여러분, 저 사실 이 결혼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한테 범죄를 저질러서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아닙니다. 유진아, 범죄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제 동의 없이 몰래 구멍을 뚫어서 저를 일부러 임신시키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저를 속였어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제가 소리치며 핸드폰을 내밀자 부모님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깜짝 놀라 모두 제 핸드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그때 남자친구가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확인하신 아빠는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으시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놈이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해? 아닙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저렇게 증거가 뻔히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이거 놓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네가 어쩔 건데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저는 남자친구의 단톡방을 보고 난 뒤 혹시 저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 있진 않은지 검색을 해봤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에 울분이 터져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얘기라도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남자친구와 같은 행위를 스테이싱 범죄라고 하고 불법 행위로 인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한 사례를 찾게 됐습니다. 그때 찾아본 걸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지만 저는 아빠를 위협하는 남자친구를 그 자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하겠다는 말에 남자친구가 아무런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본인도 아빠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고소할 수 있으면 나도 네 애비 고소할 수 있어 이년아. 어디서 함부로 고소를 들먹여?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걸 알았으면 네가 혼자서라도 약이라도 먹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입 닫고 있었던 거잖아. 저도 상견례 치르고 결혼 준비하는 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죠? 사후 피임약도 바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난 당신 아들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고 이건 엄연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네 아들 범죄자야.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자 엄마는 벌어진 상황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마를 잡고 의자에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기대며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남자친구는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아있지 저는 쓰러진 엄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파혼할 생각 아니지? 그냥 잠깐 화나서 그런 거지? 아니, 너희가 파혼하면 그럼 나 살 곳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 한 돈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으로 알아서 다른 집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 아들 이제 내 남자친구도 신랑도 아니니까.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가 제 앞에 또 무릎을 꿇으며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 용서해준 거 아니었어? 왜 이래 갑자기? 그땐 내가 미쳤었던 게 분명해.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생각을 하다니. 뱃속의 아기도 너 같은 놈이 아빠라면 창피할걸?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마워. 네가 네 엄마만 감싼 덕분에 내 눈에 띄었으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결혼식장에서 해결할 일들은 죄송하지만 아빠한테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엄마는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엄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혼식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스테이싱 범죄로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나니 결혼식장에 왔던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하객은 대부분 대학교 동창들이었는데 그 탓에 지금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던 대학에 남자친구가 범죄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기회다 싶어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전부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전부 사실이니 모두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필요한 당일 저는 난리를 겪은 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혈을 했어요.
심상치 않은 양의 피가 쏟아져서 설마 싶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더라고요. 그 전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때도 잘 견뎠던 아이였는데 그때 마치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훌쩍 가버려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면서 축복을 내려준 것인지 파혼 후에 엄마의 병세가 많이 호전됐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점점 암이 작아져 의사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점차 치료가 차도가 보이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엄마의 몸속에 있던 암들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가족 모두가 신기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 연락을 끊어버렸는데요. 그래도 건너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거지처럼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집 한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사치를 부려 파혼할 당시 돈이 거의 안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한 칸 못 구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쑥식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갔다나요? 남자친구에게도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던 중이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이전 연락처를 차단해 놨었는데 새로운 번호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유진아, 나야.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내가 몰래 구멍 뚫었던 거 진짜 너무 미안해. 그런데 네가 나 한번 용서해 줬었잖아. 그치? 고소 취하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사람들한테 네가 용서했다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날 계속 오해하고 범죄자 취급해서 정말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짓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안위만 챙기는 게 기가 차더군요. 착각하지 마. 난 널 용서했던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날 사랑하고 있고 나한테 잘 하겠다던 네 마음을 믿었던 거야. 그런데 너 어떻게 했어? 네 엄마가 나 모욕할 때 제대로 막아주기로 했어? 아니면 신혼집에 쑤시고 들어오겠다는 네 엄마한테 말이라도 한마디를 했어? 그저 나보고 이해하라고 했으면서 난 널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오해는 무슨...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아닌 게 있어?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 같은 걸 믿고 결혼하려고 했던 내가 미친 것 같아. 다신 연락하지 마. 결국 남자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남자친구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연락처를 매번 차단하고 일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제 더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 저는 건강해진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질긴 악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에서부터 이어진 이 악연이 제 대에서 끊겨지길 바랐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